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장이 개장된 이유는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는 경기 부양책 논의를 하다가 약간의 의견 마찰이 있어서 그 덕분에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의 넷플릭스는 어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넷플릭스는 무려 6%대 큰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곧 한국은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한번 부활이 되는데, 오늘은 이 공매도 제도와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 복귀, 그리고 다음 주 한국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23%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스닥은 0.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어제 올라온 영상이었죠. 코스닥도 신고가 돌파, 제약바이오의 거품은 계속될까? 이 영상에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자세히 보세요. 1%대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자 나스닥 야간 선물은 1% 이상 상승을 했고, 자, 마감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보시면은 S&P 500 야간 선물이 0.61% 상승을 했고 나스닥 야간 선물은 1%대 상승. 하지만 현물인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별로 상승이 안 됐죠. 이게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간 선물이라던가 선물이 일단은 1% 이상 상승 중이다. 그러면은 최소 나스닥 종합지수 0.8에서 1%대는 무조건 상승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옵션 만기 때문에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종합지수라던가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 마이너스 6.5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8.2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왜 넷플릭스는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자, 한번 실적을 보죠. 자, 넷플릭스 실적은 일단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만 역대급 실적이고 다음 분기부터서는 실적이 불투명하게 됐죠.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금 3분기는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혹은 지역 봉쇄를 통해서 밖에 못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오히려 둔화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3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의 물량과 그리고 넷플릭스의 3분기의 어두운 전망 때문에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6.52%가 내린 거죠. 자,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 역시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오히려 0.46%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지만 페이스북이라던가 혹은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네이버 앤 카카오는 과연 다음 주 상승으로 시작을 할까요? 하락으로 시작할까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이버는 1%대 상승, 우리 카카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사서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서 언택트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지만 네이버하고 그리고 카카오는 광고 회사예요. 인터넷에 광고를 해주고 돈을 받는 회사인데 한국의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서 중간 배당이라던가 일반적인 배당도 포기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죠. 정유회사, S-오일 이노베이션 배당 포기, 그리고 현대차 중간 배당 포기 등 실적이 안 좋아서 일단은 배당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서비스 광고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의뢰를 안 해서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 지금 네이버가 시총이 SK라던가 현대차보다 높은데 과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만큼 실적이 따라올까요? 자, 카카오 실적은 언제 발표할까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다 IR로 검색을 하시면은 기업 설명의 안내 공시가 있고 이 기업 설명의 안내 공시가 있는 날 바로 2분기 실적이 같이 나옵니다. 일시 및 장소 8월 6일입니다. 자, 8월 6일 날 그렇다면은 실적이 공개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몇 일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피가 빨릴 상황이 올 거예요. 왜? 실적 나온 다음에 넷플릭스처럼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심장이 바운스 하면서 물리신 분들은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리고 빠질 때는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적 나온 다음에 살까 하면서 투심이 많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넷플릭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저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실적 나온 다음에 쟤네가 또 빠진다. 그러면은 카카오, 네이버 같이 1+1처럼 따라가니까 외국 기업의 실적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는 7만 5천 명, 평균적으로 6만 명에서 지금은 7만 5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23%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뭔가 이상했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분명히 상승 중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데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전부 하락 중이야. 뭔가 유럽만의 악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어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EU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첫 대면 회의를 했는데 경제회복지원금, 즉 경기 부양책에서 약간의 의견차를 보이면서 서로 의견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203원. 어제랑 별 차이가 없고 유가도 보시면은 40불대 아직까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걸 보면은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차이나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급락이 나왔는데 자, 상하이 종합지수가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7월 23일은 정말 공포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라던가 경제 성장률 발표라던가 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자, 7월 23일입니다. 아침 8시 장이 개장하기 전부터서 나옵니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의 실적도 나오는데 현대차라던가 하이닉스는 장중에 보통 나오더군요. 장 개장하자마자 나오는 회사는 삼성전자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하락 중에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현대차 어닝 쇼크 그러면서 갑자기 더 내리는 거야. 왜? 현대차는 시총 10위권 내에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양호했다 뭐 했다는데 차익 실현 물량 그런 게 쏟아져 나오면서 또 내리면은 지수가 좀 떡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다? 빠지면은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또 개미 군단이 또 몰려와서 지수가 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월 23일 이전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이날 발표하니까 이날 현금화를 해야지. 아니요.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좀 더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조건 현금을 뽑아야지 했는데도 통장에서 돈을 못 빼고 있어요. 매일 매매를 해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못 빼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 말고 소형주라던가 중소형 코스닥 회사에다가 한번 실적 발표 일정을 물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담과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서 항상 실적 발표일을 체크하는데 실적 발표일이 지금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8월 15일 근처에 거의 다 발표를 하더군요. 이건 물론 8월 첫째 주에 보통 회사들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썸머 휴가,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에 보통 8월의 두 번째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전에 7월 중순에 발표를 하거나 7월 말에 하는 회사가 왜 갑자기 7월 둘째 주에 발표하는 걸로 바꿨을까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 회사는 7월 이 정도에 발표를 하는 거를 수없이 봤는데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7월 두 번째 주에 발표한다고 하길래 감이 왔습니다. 이 회사 실적이 안 좋겠구나. 근데 지금 기업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시간 끌면은 이긴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실적 나왔지? 떨어져. 하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계속 지금 거품이 껴서 이렇게 주가가 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빠져도 지지를 해주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거품에 끝까지 올라타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회사가 어딘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지난 실적 발표가 언제였나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이건 대놓고 그 회사 저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여러분 근데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뭐 찾을 수나 있겠나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외국 기업들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실적을 회복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회사라던가 혹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선방을 했는데 주식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서 골드만삭스라던가 JP 모건이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치를 최하로 낮춰놓고 실적이 나오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거품을 끼게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올 기업들 최하로 전망치를 맞춰놓고 악재는 끝났다. 혹은 2분기, 3분기 반등 조짐 이러면서 레포트 쓰고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업들 실적을 잘 체크해보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관한 내용과 제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관한 내용은 어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자, 종목별로 넘어가 보면은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난 다음에 임상일상 착수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저 뉴스는 장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과연 저 뉴스 나온 다음에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팍 갭을 띄운 다음에 개인분들 물리게 한 다음에 빼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갑자기 막 신고가로 날아갈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FDA에서 일상을 성공했다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국내. 국내 치킨이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영어로는 도미니틱. 도미노 피자가 아니죠. 한국의 식약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항체시료제 임상 1상을 승인했다.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큰 대단한 뉴스가 아니에요. 뭐 일상 돌입한다고 뭐 해서 요즘에는 주가가 뻥뻥 오르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모더나죠. 자 보시면은 요즘에 떠들썩했던 모더나 임상 1상만으로는 안심하기 이르다. 그리고 대상자가 고작 49명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대상자 갖다가 무슨 임상 1상에다가 무슨 긍정적인 이야기냐 막 하면서 안 좋은 레포트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인 이 파미셀 이런 애들 저 레포트 덕분에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하락을 했던 금요일날 하락했던 AB 프로바이오도 파미셀 때문에 떴는데 이런 주식들 지금 외국인이 잠깐 샀다고 해서 시간에 붙어서 따라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시간에 때 이거 올려놨으니까 다음 주에 좀 갭 띄운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빼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얘네는 항상 그러려고 들어온 애들이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동시효과 때 무려 500원이나 올랐던 신일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등 이런 제약주들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나 단일가를 보니까 단일가에선 안 오르더군요. 단일가도 웃긴 게 시작하자마자 올려놓고 장 마지막에 이렇게 폭 팔면서 거래량이 32만 주나 체결이 됐습니다. 보통 이 주식 10만 주도 체결이 안 되는데 뭐지? 그리고 동시 호가에서도 45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뭐야 얘 다음 주에 갭을 이만큼 띄우고 시작할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유럽장이 개장하니까 유럽장이 내리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서 안 사더군요. 이건 근데 금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금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갭이 팍 뜨고 시작하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죠. 신일, 신풍. 얘네는 야생마 같은 종목입니다. 한번 빵 띄워도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빨려 들어가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무슨 농심 너구리인 줄 알았어요. 한번 팍 올렸다가 팍 뺐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또 뺐다가 동시효과 때 갑자기 팍 올랐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리고 얼마나 짜릿짜릿한데요. 응? 이게 아침에 팍 올렸다가 중반에 내리고 장막판에 살짝 올리고 아침에 올리고 내리고 장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또 올리고 올리자마자 또 내리고 다시 또 올리는 척했다가 또 내리고 엄청 사이클이 대단합니다. 와. 그리고 이거를 일봉으로 보셔도 스펙타클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0%까지 갔는데 종가는 또 플러스 13%야. 장중의 변동성이 20% 정도 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예전에 한미약품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사태를 겪고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증시의 격언을 듣고 매번 제약주에 들어가시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제약바이오 거품이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 뭐 예전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오바마가 이제 뭐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제약주가 급등을 했고 한국의 제약주도 아무거나 사면은 그냥 점상을 가거나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계속 막 상한가 가고 이때는 15%가 상한가였는데 상한가를 3번이나 갔어요. 이유 있나요? 뭐 치료제라도 만들었나요? 아무 이유 없어. 단지 제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래 놓고서 올랐을 때는 몰랐는데 내릴 때도 똑같이 내려요. 하한가 계속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매일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품이 지금 현재 제약의 현 상황이죠. 신풍, 신일 저런 애들. 그런데 요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JW 중해제약이 34,000원. 근데 얘는 10만원 근처에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그래서 요런 거 잘못 물리면은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메디톡스,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요런 애들을 보여주면서 임상, 매상, 성공,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꼬신 주식들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코롱, 티슈진 등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거 대체. 상장시켜놨더니 지금 거래 정지돼가지고 지금 뭐 거래도 안 되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에 막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약이 지금 2상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3상, 임상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기로 판명당하고 끝나는 주식들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이런 주식들 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제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저도 신일이라던가 신풍 딱 보고 있으면 너무 사고 싶어. 특히 얘를 동시호가 직전에 1,950원에 들어갔으면 와 이쪽에서 여기까지 2% 그냥 먹는 거네. 1억 넣었으면 200만 원을 꽁으로 먹네.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어제 마이너스 5%까지 뺐다가 다시 제자리 갔다가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약주는 안 좋아하는데 뭐 신일제약, 텍사메디손, 스테로이드가 무슨 코다리 식구에 영향을 주겠어요. 가짜 뉴스라던가 저런 레포트에 여러분이 현혹돼가지고 주가가 오른다고 따라 들어가다가 나중에 효과 없음 레포트 한번 나오면 그냥 점 하한가 가면서 끝장이 나는 게 이 제약바이오의 생태계니까
수익이 났으면은 또 공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 봤네. 그래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하면서 그 주식 다시 들어가지 마요. 이거 아직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들어가야지 하면서 HLB라던가 이런 것도 어때요? 뭐 학회에서 논문이 좋게 나와가지고 임상은 거의 성공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개인들 꼬시면서 18만 9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17만 원, 15만 원부터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이미 다 알려진 재료고 저게 지금 임상이 뭐 획기적인 내용이 1월 달이라던가 2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와봤자 여러분 큰일 날 수 있다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다 했는데 그거 뭐야 논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반토막 났어 주가. 그러니까 반토막 나고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K바이오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제약 섹터는 제가 정치 테마와 함께 안 건드리는 섹터 중 하나죠. 물론 대북 테마도 제가 안 건드리고 수소 테마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저런 먹거리를 안 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건드려 보니까 진짜 피눈물 흘릴 정도로 힘들더군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수익금에 모순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단 8일 동안만 매매를 하고 수익금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억 단위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금이 나왔는데 1억으로 치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31%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제가 쉽게 망하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최대한 돈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장에 빨려 들어와서 수익금을 아직까지 인출을 못했어요. 왜? 이거는 신용을 쓴 돈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제가 유한타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신용 매매를 자주 했었고 신용으로 매매를 하면은 당일 수익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적금을 깨고 진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자도 없고 막 스윙도 해볼까 막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익률로 따지면은 일주일에 거의 31%의 수익이 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수익 잘 올려놓고 제약바이오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다음날 유상증자 공시라던가 혹은 뭐 텍사메디손이라면은 만약에 그거에 대한 악재 리포트 나오잖아요. 그럼 점하 가는 거야. 1억을 넣었는데 점하 간다? 마이너스 3천입니다. 근데 점하 가면은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20% 정도로 빠지고 시작해봐요. 그러면은 나 순식간에 손실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거면 상관이 없겠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억을 베팅한 게 아니라 2억을 베팅했어. 2억을 베팅했는데 갑자기 점하를 가거나 유상증자 뉴스 나와봐봐. 유상증자 뉴스는 제약주 무조건 나옵니다. 왜? 제약회사들은 적자에다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 잘 나가는 HLB 재무구조를 보세요. 영업이익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단순하게 임상 3상 기대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레포트로 오른 회사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회사면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어디서 막 투자도 받고 막 난리가 났어야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은 왜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왜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왜 유상증자를 할까요? HLB 3천억 관련 유상증자 신주 발행까지 웃돌고 대규모 유증 왜 저렇게 유상증자를 할까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수없게 제약바이오에 빨려 들어갔다가 유상증자 폭탄을 맞거나 혹은 대주주 매도에 갇히면서 제 돈을 다 날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제약주라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전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한순간에. 근데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때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린 수익이 제약주 하나 들어가서 다 날린 거 보고 그 뒤로 이제 제약주 손대면 안 되겠다. 뭐 한미약품이 1조 원 기술 수출을 하면 뭐예요? 바로 계약 해지를 했는데 그리고 실적이 잘 나면 뭐예요? 그 다음날 계약 해지 뉴스에 마이너스 15% 내리는데. 그리고 아까 7월 23일 이벤트처럼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하락이 찾아오는 게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코스피의 대형 하락이 나왔었죠. 지수가 무려 2600에서 1900까지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전쟁.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2018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 2017년도부터서 나왔어요.
저는 이 2017년도에 미중 무역전쟁 뉴스를 보고 2017년 11월부터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도 비슷한 시기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워렌 버핏 아저씨는 비아냥 소리를 들었어요. 야, 저 아저씨 왜 지금 증시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응? 주식을 안 사는 거야? 막 이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대폭락이 3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서 계속 뭐 현금을 확보하세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조롱 소리만 들었죠. 지수가 막 26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하면서 막 다 뛰어들더군요. 아니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뭐 일주일 만에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이 벌려가지고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아니 지금처럼 무슨 하루에 1000만 원이 이게 몇 번이에요. 이거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17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죠. 왜 여행을 떠났냐면은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찍히니까 여행 가가지고 좀 놀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여행을 갔다 오니까 지수가 2300이 돼 있더군요. 분명히 2600을 돌파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다녀오니까 2300이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수가 또 1900까지 내려가고 저는 그 당시에 갑자기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꼭지에서 다 물렸는데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되게 크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 2년 전 2018년도에는 보시면은 수익금이 나봤자 많이 나봤자 한 500만 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를 뛰어넘죠. 물론 그때랑 지금은 투자금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하락장이었어요. 막 5월, 4월, 1월 막 다 때려맞고 지수가 2600에서 2300을 갖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300에서 또 1900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수익금이 잘 나고 잘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큰 하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꼭대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뭐 돈을 다 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수익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9월 달에 다시 한번 공매도도 부활을 하잖아요. 공매도가 9월 달까지예요. 9월 달. 공매도가 9월 달에 다시 개장이 되면은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던져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너무 상승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8월 달에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다시 개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장이 되면은 지금처럼 우리 증시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너무 과열될 정도로 오르면서 우리도 같이 편승을 한 거지. 솔직히 공매도가 지금 폐지됐다고 해도 지수가 지금 2200까지 온 게 참 안타깝지 않나요? 2200에서도 빌빌대고 있어요. 빌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200에서 막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큰 뭐 하락이 안 나오더라도 이 투자금을 좀 줄여가면서 수익금을 다 지켜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저는 지난번 1월 달에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현금을 막 되게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3월 달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16,250원이잖아요. 전 이날 팔았어요, 이날. 최고가를 찍었을 때 17,65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지금 하이닉스 실적 훈풍에 사람들이 2만원까지 가도 되는 주식인데 너무 빨리 팔았다. 역시 너는 쫄보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기록이죠. 17,650원. 수익금은 100만원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투자금을 빼고 현금을 뽑겠습니다 하면서 보시면 1월 30일이죠. 2달 전부터서 현금을 딱 대비하면서 노아의 방주처럼 현금을 계속 뽑았죠. 1월 달부터였어요. 1월 달부터서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돈을 다 마련해놨는데 코다리 식구가 터졌죠. 물론 저는 코다리 식구가 터진 다음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뭐 지수 1400대 돈 넣지도 않았어요. 올라온 다음에 매매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2100선에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막 이런 데서 안 했어요. 기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도 매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했어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 했어도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했다는 거는 하루에 한 종목만 했어요. 딱 하루에 한 종목만 하루에 매매를 해서 이 당시에 영상을 보시면 되게 좀 고품격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 종목 매매를 하고 모든 섹터를 돌아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저 매매하기 바쁩니다. 제 거 매매하냐고 바빠서 종목들이 한정돼 있고 많은 섹터를 못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공매도 같은 거.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 하면서 이렇게 막 순위 상위 종목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투심을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 상위 종목의 내 종목이 1위야. 그럼 그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갭이 2%에서 3%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할 때도 되게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설사 나왔더라도 해도 우리의 위대하신 개미분들이 그냥 막 달려들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공매도가 다시 개시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볼만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개인의 신용잔고는 13조입니다. 13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증시 역사상 13조까지 개인 투자자가 신용을 끌어당긴 적이 없어요. 우리 코스피가 2600을 갔을 때도 신용잔고는 11조였어요. 11조. 근데 11조가 2300을 가자 8조까지 내려갔고 나중에 7.5조까지 내려갔던 시절이 1900포인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똑같았죠. 11조까지 갔다가 여기 6조 정도 돼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13조입니다. 13조. 그리고 공매도가 9월달에 개시가 된다면은 저 신용 반대매를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주식의 거품의 판단은 인간지표와 그 다음에 저런 신용잔고로 판단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탔는데 여대생 3명이서 카카오 JYP를 얘기하고 있고 아주머니들이 HTS를 보면서 주식을 보고 있고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높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지표가 발동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카스라고 있어요. 저는 이거 뭐 맥주 관련 회사인가? 오비라고야? 하면서 뭐 하는 회사야 딱 둘러보니까 어리야? 유통업이네? 나는 무슨 호재 뉴스가 있나 해서 보니까 이재명 씨? 보니까 이재명 씨 지금 테마주가 옮겨갔어요. 에이텍 TN에서 이제는 정다운 혹은 카스 이런 데로 가면서 제2의 이재명 테마주가 또 탄생을 하더군요. 근데 정다운은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 내려왔는데 기업에서 공시를 때렸어요. 우리는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 이거를 언제 때렸냐면은 오후 장 끝난 다음에 공시를 했는데 시간에서는 올랐죠. 이게 왜 올랐을까 보시면은 그냥 오른 거예요. 초반에 빠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애들 잠깐 아침에 갭 띄우고 또 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얘는 상한가 못 말고 맨날 윗골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힘들어요. 아니 지금은 무슨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마주들이 순환매로 막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억 단위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5천으로 4종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 청산 포지션이에요. 거의 종가 베팅 안 가져가요. 그래서 4개에서 하나가 수익률이 2%가 나. 그리고 이쪽에선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쪽에선 플러스 2%,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 1% 난 거 다음까지 오버나잇을 하겠지만 저는 이 두 종목에서 2%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계좌가 수익.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팔아버려요. 종가 전까지. 왜 이렇게 하세요? 다음날 갭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우리 럼프 형이 코다리 19 바이러스 확진됐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은 어떻게 된다? 1억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3천만 원, 2억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6천만 원. 근데 제가 지금 수익금이 3천만 원이죠. 그럼 4개로 나눴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3월달 보셨죠? 하한가 아니면 무조건 최소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입니다. 얘 마이너스 20%, 얘 마이너스 20%, 얘 마이너스 20%, 얘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내 실 계좌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 20%가 돼버리기 때문에 2억에 마이너스 20%면은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되죠. 제가 벌었던 돈 단 하루 만에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다음 날까진 잘 안
안 끌고 가는데 지금 증시가 미쳤다는 게 뭐냐면은 섹터별로 주도주 애들을 4종목을 사요. 근데 4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4종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미쳤어요. 근데 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무슨 정치 테마주에 얽히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무슨 반도체 회사인데 갑자기 막 누구 동문이래 그러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얘가 뭐 사명을 바꾼대 바이오로 그런다고 해서도 막 올라가고 그냥 증시가 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막 수익금이 저렇게 찍히지 제가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 숨겨진 종목이 있었는데 자, 또 이 종목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죠. 포인트 엔지니어링. 호가가 너무 얇고 공백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많아서 이런 소형주는 안 들어오는 게 좋다. 왜? 저 같은 돈이 많은 사람이 주가를 그냥 줬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호가가 되게 얇고 별로 없지만 장중에는 호가가 두꺼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밑에다 호가를 촘촘히 걸어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뻥 하고 사고 올라오니까. 자, 얘 오늘 어땠나?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별로 없어서 마이너스 1.32% 하락 중이었죠. 저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2.78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저 밑에서 아주 받아 먹으면서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얘는 너무 쉬워요. 주가를 밑에서 빠지잖아요. 내가 그냥 몇 억씩 땡겨가지고 호가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밑에서 물량 받아 먹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합이 되면은 빨려 들어옵니다. 얘가 3,92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열광하고 있고 빨간불 들어오면은 흥분하는지 느껴지더군요. 느껴져. 보세요. 자, 제가 여기 3,700원, 3,700원까지 끌어올리려고 막 천주교 신자도 아니지만 제가 막 1,000주씩 사고 여기 막 1,800 준 거 막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면서 계속 위로 끌어올렸어. 그리고 이땐가 제가 5,000주인가 몇천 주 한 좀 땡겼거든요. 땡기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이쪽에서. 이건 저 아닙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3750을 지지를 해주니까 이 밑에다가 막 3750 있으면 이쪽에다가 호가를 얼마를 깔아줬다? 만주. 근데 만주 해봤자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만주 깔아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구나 하면서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야. 이게 3,700원이 깨지면 시세가 죽었다면서 보통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700원까지 올려줬어.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또 들어와. 이런 데까지. 근데 들어오는데 또 던지는 거야 이쪽에서. 그래서 내가 여긴 지지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쪽에서 또 계속 받아먹으면서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보합이 여기거든요. 3745가 보합이니까 보합 위로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3920까지 올라오더군요. 3920. 보세요. 내가 이 지지선 여기 봐봐. 6주에다가 막 30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지선들이 그냥 다 깨지고 막 내려가는데 내가 진짜 뭐 한산도 대천 나가는 것처럼 내 돈 써가면서 여기다 호가를 막 1,000주 2,000주씩 다 걸어주고 촘촘하게 방어했습니다. 이렇게 막 지지선들 특정 지지선들에다가 막 돈 깔아주면서 주가 방어에 힘썼습니다. 거기다 메릴 린치까지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흥분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만주씩 깔아주지 사람들 다 따라 들어오죠.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는 조정 줄 때 내릴 때 잡는 게 좋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에서 잡으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은 유료 강의에서 보합에 오면은 주식을 사라. 이런 거 듣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다 걸어놓고 내 물량 가져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따라 들어와서 아까 막 6주 4주 걸려있던 호가창이 지금은 촘촘해졌죠. 사람들이 정말 광기에 질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개인분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아까는 호가창에 6주, 7주밖에 없어서 내 물량, 억 단위가 되는 제 물량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맙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만주, 2만주씩 걸어 놓더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제가 던져드립니다. 이렇게 3600에 만주, 그냥 3천만 원, 그냥 몇 천만 원씩 그냥 팍팍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종목은 내가 돈만 좀 써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고 이런 거를 보통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강사애들이 팍 좋다 뭐 지지선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물량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꼬신 다음에 위에서 다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잖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요. 또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밀렸어요. 3920에서 올라갈 때마다 내가 던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게 올라간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다시 보합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다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금요일인데 여기서 겨우 3860까지 올라왔지만 고가에서 밀린다니까요. 고가 이거 뚫고 보통 막 4,000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주는 물량도 없고 나중에 되면 다시 거래량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털고 나가버리면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자기가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위에서 물량을 사주니까 본인은 빠져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만 보셔도 호가 공백이 있잖아요. 3825 다음에는 3830이 돼야 되는데 3830도 없고 호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383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위에다가 걸어놓으면은 뚫기 힘들고 밑에다가 누가 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던질 거예요? 어떻게 던질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1000주씩 걸어놓습니다. 한 호가마당 1000주씩. 그래서 물량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슈팅 팍 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죽어버린 게 소형주라서 이렇게 예림당이라던가 이런 중소형주 들어오지 마세요. 하려면은 아예 적은 돈으로 잠깐 심심풀이로 들어오던가 이런 데다가 큰 돈 실어가지고 오면은 폭탄 매물 맞고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밑에 동시호가인데도 이렇게 한 주밖에 안 걸린 애들은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못 팔아요. 못 팔아. 거래량이 4만밖에 안 돼. 2,000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4만이면은 매덕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해상풍력 관련주들 뭐 시윈스 윈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시 하나 띄우고 시간에서 8% 띄우고 그랬는데 지금 해상풍력이라던가 이런 거 그린 뉴딜 관련주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제주도 빼고 할 만한 데가 없고 해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사업도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똑같아요. 예전에 이명박 씨가 했던 솔라시티랑 똑같습니다. OCI가 그 당시에 태양열 산업이라던가 뭐 한다 해놓고서 60만 원 찍었던 그때처럼 저런 거 그린 뉴딜 잘못 건드리면은 완전 고점에서 물려서 여러분이 탈출을 못해요. 동국 S&C도 시간에서 올랐던데 다음 주 일단은 뭐 그린 뉴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갭이 좀 뜨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얘네들 장 초반에 잠깐 뛰었다가 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몸을 사리시고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한국의 GDP와 그리고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그때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현대차를 지금 7%대까지 막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좀 불안해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마지막 불꽃 슈팅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250만 원이 넘으면서 코스피 2600을 찍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무려 8%가 올랐습니다. 근데 8% 찍자마자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2600 찍자마자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 뒤로 2300까지 2주도 안 걸렸어요. 지금도 막 현대차라던가 이렇게 시총 상위주를 뻥 띄워가지고 지수 좀 꼬셔놓고 다시 또 던지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저는 현대차 저런 애들 띄우는 거 보니까 실적 발표 날 아예 조져버리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하렵니다. 이게 여러분 증시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라 노졌다가 폭포수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런 거 지금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 크게 했어도 어차피 퍼센트로 나누니까 하한가 한번 맞거나 아니면 미수 한번 잘못 써가지고 끝장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8월 공매도 공청회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앞으로 공매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지를 시킬까요? 아니면 다시 부활할까요? 8월 공청회에서 윤곽이 드러납니다. 9월까지 한국은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데 지금처럼 신용 잔고가 13조면 다시 공매도가 성행하면은 반대 매매 공포가 살아나면서 또 한번 한국 시장에 투심이 죽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공청회는 8월에 총 2번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공매도 금지보다는 부활 쪽으로 가닥이 나온다면 9월 달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몸을 사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7월 23일 중요 이벤트를 체크하세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한국의 2분기
GDP 발표 등 여러 가지 중요 지표가 7월 23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할 것 같지만 한국의 GDP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코스피에 대량으로 유입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환율 때문이죠. 환율은 현재 1200원대인데 환율 1200원대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적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이벤트가 있는 날은 현금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태민아빠님, 메비우스 우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